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모델러를 위한 전사. 네, 우리 지난 8월 달에 그 롬멜 장군과 88mm 포를 한 이래 굉장히 오랜만에 이 모델러를 위한 전사로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열사의 사막이 떠오르는 예. 8월에 예. 찍고 이번에 또 한겨울, 예. 겨울에 예.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야기는 또 이것도 사막지방 이야기인데요. 그러네요. 1991년 걸프전. 예, 그때 사실상 처음 투입돼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F-117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예. 예. 나이트호크의 활약상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모델러를 위한 전사 중에서도 요 현대전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기대를 갖고 준비를 했고요. 네. 요 F-117 나이트호크는 뭐 그 당시에 이제 엄청난 활약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뭐 스텔스기는 천하무적이다. 뭐 이런 전설이 탄생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뭐 사실 지금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의 그 활약상을 일단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스텔스가 무엇이냐에 예.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스텔스에 대한 정의를 예. 우선 내린 것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스텔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센서에 의해서 자신의 기체를 탐지당하지 않기 위한 예. 기술 또는 그 효과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의 축소나 여론을 숨기는 것 등에 의해서 레이더 장치나 적의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의한 탐지를 회피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스텔스라는 거는 항공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그 함선이나 지상 장비에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적에게 탐지당하지 않거나 탐지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총칭. 예. 네. 그래서 그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진 이유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멀리 떨어진 적을 탐지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치가 레이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하하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레이더 만능주의라고 예.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 예. 오. 그래서 스텔스기라고 해서 절대로 탐지를 안 당하는 건 아니고요. 네. 탐지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0km 밖에서 잡히던 것이 한 뭐 500m나 100m 앞에까지 와야만 잡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텔스 성능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탐지형 센서는 레이더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뭐 적외선 추적 장치, 예. 음파, 뭐 자기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센서에 대해서 탐지를 당하지 않는 네. 이런 성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특히 스텔스 병기, 네. 네. 스텔스 항공기의 외관적 특징은 무엇인가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단순화시킨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F-35 이야기에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예. 해드리기로 하고 예. 가장 기본적인 예. 정의에 대해서 한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괜히 그 기술적인 얘기 갖고 딴지 걸지 말아 주십사. 그런 얘기가 되겠죠. 우선 이 적을 탐지하는 센서 중에 가장 일단 보편적인 게 그렇죠. 레이더인데요. 그 레이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레이더 전파를 발사를 해서 그 전파가 적의 항공기나 뭐 함선 같은 데 닿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걸 포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레이더 피 탐지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그 레이더파를 맞고도 아예 반사를 안 해버린다. 이러면 최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고체가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레이더파의 반사를 덜 하는 거죠. 자, 그럼 레이더파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공기에 닿았을 때 그 항공기 자체가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게 되면은 그 레이더파가 딱 닿고 나서 그 반사를 여러 방향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여러 방향으로 반사한 레이더파를 이제 그 중에 일부를 포착을 해서 네. 이제 그걸 이제 탐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해서 딱 했는데 레이더파 반사를 한쪽으로만 해버렸다. 자기 레이더가 향하지 않는 곳으로.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탐지를 그렇죠. 네, 탐지가 덜 어려워지겠죠. 되겠죠. 예. 그래서 적의 레이더파 방향으로 반사되는 전파의 양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된다. 이런 거죠. 딱 걸리지 않도록.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병기의 외관을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평면으로. 그래서 평면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래서 간단한 소품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게 저 탁구공인데 아하. 이게 이제 저게 그 기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이 레이더파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은 다 이 레이더파가 반사하는 각도가 똑같아요. 그렇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것이 기본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돌기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나한테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레이더의 탐지원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외관을 매끈하게 만들게 되면 일단 레이더파가 탁 닿으면은 이제 자기 레이더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기뿐만이 아니고 함선도 이제 이런 설계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네. 외관이 이제 이렇게 딱 사각으로 돼 있다든가. 주말트 같이.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그 이지스함들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하. 이게 다 스텔스 설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겉을 그 매끈하고 상자 모양으로 만들므로써 레이더 피 탐지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어허.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런데 항공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네모나게 상자박처럼 만들어서는 하늘을 날 수가 없거나 예. 날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외관을 가장 가능한 한 예. 다면체로 만들고 모든 변기를 내부에 수납하면서 예.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예. 결국 매끈하게 만드는 그렇죠. 외관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요. 예. 어쩔 수 없이 열고 닫아야 되는 부분들, 예. 캐노피라든가 무장창, 예. 랜딩기어 이런 부분들을 각진 톱니바퀴로 만듦으로써 레이더파를 여러 방향으로 반사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리고 변기와 함께 레이더파를 여러 방향으로 반사시키는 주범인 예. 에어 인테이크 역시 기체 윗부분이나 예. 적의 레이더 방향으로 수직 정면으로 배치하지 않도록 하여서 예. 피탄주의를 크게 낮췄다. 예. 이렇게 비행기는 대강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기 전체에는 전파 흡수 도료를 칠합니다. 뭐 탄소로 된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레이더 전파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물질은 아직 없고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양을 흡수함으로써 레이더 피탐지성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예. 한편 레이더와 함께 적을 탐지하는 보조 센서로 널리 쓰이는 것이 적외선인데요. 예. 스텔스 항공기에는 엔진의 배기가스를 가능한 내부에서 미리 식힌 뒤에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마찬가지로 피탐지율을 크게 낮추도록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미공군이 실용화시킨 첫 번째 스텔스 항공기, 네. 이게 바로 그 F-117 나이트호크가 어허.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재밌게 생겼죠, 그렇죠? 네, 저 손잡이만 달면은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르는 다리미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공역학을 거의 무시한 듯한 그 다면체 형태의 이 스텔스 항공기는 공중전 성능이 제로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기관포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하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텔스 능력을 살려가지고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실전에 투입돼서 엄청난 전과를 올렸습니다. F-117A 나이트호크의 개발은 미국의 로키드사, 현재는 로키드 마틴사인데요. 예. 이 로키드사의 선진 개발 부문 팀이었던 스컹크 웍스라는 예. 별명으로 불리는 개발팀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행기를 개발한다는 소문이 든 것이 자그마치 1976년이었다고 합니다. 예. 벌써 예. 그때부터. 그래서 그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가 있을 수 없다.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냈다는 거죠. 예. 스컹크 웍스가 만든 비행기들이 U-2나 SR-71, 예. 그 당시로서도 대응책이 마땅히 없었던 예. 일방적인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예. 이 스컹크 웍스 팀이 이미 1974년에 미 국방부의 요청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예. 적용한 전술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 연구를 이미 시작을 했었고, 극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까지의 비행기들에 비해 레이더파 반사 면적을 1000분의 1까지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예. 이후 극비리에 스텔스기 원형기 2대와 그 테스트기에 대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헤이브 블루라는 닉네임의 원형기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예. 앞서 말한 스텔스기 개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구가 성공적이니까
일단 이제 원형기와 이런 개발을 정식으로 체결을 한 거죠. 극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보고 예. 네, 가능성을 확신하고 이어 1978년 실전기의 60% 크기로 만들어진 원형기의 첫 비행이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1979년 후반에 소련제 레이더를 대상으로 예. 65회 이상의 실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시험에서 조기 경보기가 근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공중 레이더로서는 탐지 불가능, 즉 예. 전술기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레이더로서는 그렇죠. 탐지가 불가능. 그리고 지상 레이더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최단 거리 안에서만 겨우 탐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예. 이 성공으로 1978년 11월 시니어 트렌드라는 명칭의 전 규모 풀 스케일로 이제 전에는 60% 크기로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20대의 생산 기억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이 개발 진행은 모두 미국 대통령의 직접 관리하에 두두었고 전면 전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리하여 1980년에는 공군 측에 스텔스 기술의 실용화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당시 브라운 국방장관이 스텔스기 예산을 자그마치 100배나 예. 전폭 증액하면서 파격적인 이제 후속 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시제기가 1981년 6월 18일에 네. 첫 비행을 하고 1982년 4월에 양산 1호기가 출고되는데요. 그 모든 시험 비행은 기체를 분해를 해서 수송기로 시험장으로 운반을 해서 야간에만 실시했다고 해요. 오. 비밀 유지로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위에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정찰 위성. 예. 그래서 그런 시간에는 반드시 이걸 덮어서 위장을 다 했다 이런 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기체가 이제 시험이 성공적이니까 정식으로 F-117A 나이트호크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F-117은요 제식화된 이후에도 그 스텔스기 주둔 기지가 완공된 1985년경까지 기체의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 직속이었다면서요? 예. 그러는 동안 실전 비행대도 2개가 편성되었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스텔스기는요 1990년까지 59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최초로 탄생된 스텔스 전투기 F-117A는 오직 야간에만 출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간 비행도 뭐 일출 일몰 그 1시간 이내 그때만 한정이, 그것도 훈련 비행 꼭 필요할 때 그런 때만 한정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그 야간에만 출격하는 유일한 기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선을 봉쇄한 상태로 뭐 전장으로 향하거나 아니면 공중급유도 무선을 봉쇄하고 이제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파일럿들도 이제 낮과 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좀 힘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담이지만 가정 생활이 붕괴하는 파일럿들이 수출했다. 모든 훈련을 밤에만 하니까. 그렇죠. 게다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렇죠. 내가 요즘 왜 당신 밤에 안 들어오느냐? 글쎄 이렇게 되는 거죠. 도대체 밤에 무엇을 하고 다니길래? 예. 그러네. 가정 파탄이 났을만 그렇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1986년 6월 11일 이때는 그 비행 훈련 중에 그 에드워즈 병기 시험장으로 향하던 F-117A가 추락. 그래가지고 기체가 완전히 그 50센트 동전만한 크기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극비리의 그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 주변에 수 킬로미터 반경을 인치 단위로 샅샅이 수색을 했다. 그래가지고 스텔스기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전부 다 수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그 다른 비행기의 잔해를 또 쫙 뿌렸다 그래요. 그런 철저함을 이제 과시했다고 합니다. 개발 과정에 이런 사고도 예. 있었고 예. 그것을 또 철저하게 위장을 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각고의 희생도 따르고 예. 하여서 엄청난 비용과 또 가정 파탄과 예. 인명의 손실 예. 등을 거쳐서 이 대망의 실전 투입의 때가 왔습니다. 예. 이제 대망의 실전 투입인데요. 예. F-117A 나이트호크의 실전 투입은 양산 14호기가 예. 공군에 인도된 시점이었던 1983년 10월 예. 미군의 그레나다 침공에 의해서 처음 이루어질 뻔했지만 출격 45분 전에 전격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쟁의 규모가 너무 작고 하니까 이런 데다가 또 괜히 내보여서 그 비밀을 누설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후 1986년에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한 리비아 공습 작전에도 투입될 뻔했는데 예. 역시 이륙 1시간 전에 출격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베를린 디스코텍 그 폭파 사건으로 이제 레이건 행정부에서 가다피한테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 공군기 해군기가 왕창 출격을 했던 엘도라도 캐년 작전이었습니다. 카다피를 없애기 위한 예. 작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출격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F-117A가 처음 실전 투입된 것은 1989년 12월 파나마의 독재자 노리에가를 제거하기 위한 미군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서였습니다. 네. 작전 첫날 나이트호크는 2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파나마군 정예부대 막사에 각각 2,000파운드 레이저 유도폭탄 한 발씩을 투하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별도로 4대가 출격했는데 병기 투하 없이 예. 중간에 다시 귀환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실전 투입이지만 실제 이제 본격 실전 투입은 1991년의 걸프 전쟁이었다. 하하. 이게 사실상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쿠웨이트 인근 지역에 이제 전개한 F-117A는 모두 42대. 네. 그래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성능을 살려서 이라크 중요 목표물의 대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전 첫날 F-117A는 바그다드 남서쪽 등등 여러 곳의 이라크군 지휘관제 센터, 그리고 이라크 서쪽의 비행장, 바그다드 시내의 통신센터, 공군사령부, 대통령 관저 등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투하해서 파괴하는 등 그 개전 당초의 목표물 전체의 31%를 F-117A가 파괴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는 일단 선제 기습 타격,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게 그 다음 작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 한 대 공격을 당했는데 별거 아니네. 예. 이번에 내 차례다. 예.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초장에 그냥 좀 박살을 내야 되는데, 네. 이 역할을 전통적으로 미 해군의 그 초저공 침투 공격기 네. A6 인트루더가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스텔스기가 개발된 이후에는 요 F-117A 나이트호크에 몫이 되었고 기대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그 이라크군의 방공망이 엄청났었다 그래요. 굉장히 촘촘하고 네. 그 레이더 사이트뿐만 아니라 그 지대공 유도 미사일들. 네. 사실 이거에 의해서 베트남전에서도 팬텀이 우수수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개전한 2, 3일 동안에는 오로지 토마호크 미사일과 그 F-117A만이 바그다드 공습에서는 이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텔스기가 왜 그렇게 위력적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리 보통 생각을 하면 무지막지한 복장을 매달고 이 무장을 늘어놓은 사진들 볼 때마다 가슴이 뛰죠. 그러나 F-117A는 멋있는 공중기동은커녕 기관포도 없고 자위적인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무장은 고작 폭탄 2발 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위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폭격 작전에 사용되는 정밀 유도 폭탄 등 각종 병기들은 병기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발사하는 항공기의 상황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레이저 유도 폭탄은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할 때까지 계속 레이저를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요. 다른 병기들 레이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다른 병기들도 그 발사하는 위치와 고도 등이 적절하지 못한다면 명중률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적의 대공포화가 강력하다면 정밀 유도 병기의 명중률도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농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앞에서 팍 이러면은 슛을 잘 못 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대공포를 쏘고 적기를 막 괴롭히면 이렇게 딱 레이저파를 발사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맞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네. 그렇듯 스텔스 병기가 위력적인 것은 적의 레이더에 잘 피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상황, 나의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병기를 발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저격수가 완전한 위장을 하고 일격필살에 적을 완전히 스코프 안에 꽉 차게 넣어놓고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땅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환경을 맞추기 쉽기 때문에 스텔스 병기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장이 겨우 폭탄 딸랑 2발인데, 그죠? 근데 이 2발만 가지고도 엄청난 효과를 올렸다. 사실 사람은 요만한 못 하나만 뚫려도 그렇죠. 죽을 수가 있는데
2000파운드, 910kg짜리 폭탄이 예. 떨어지면은 예. 사실 뭐 그래서 여기 사용된 레이저 유도 폭탄은 관통형 탄두를 가진 페이브A3 GBU-27.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비관통 목표물에는 페이브A2 GBU-10 레이저 유도 폭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뭐 다른 여러 가지 크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오로지 2000파운드짜리 두 개만을 이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그 걸프 전쟁 전 기간 중에 미군이 동원한 전술기 대수의 불과 2.7% 밖에 안 되는 42대의 스틸스기가 미군이 설정한 주요 목표물의 40%를 파괴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1400대 정도가 출동을 했는데 예. 그 중에 42대가 예. 그러면 굉장히 한 줌도 안 되는 그렇죠. 초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예. 주요 목표물의 40%. 예.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에 그 F-117A의 총 출격 횟수는 1299소티. 아이고. 그래서 투하한 폭탄은 2065발. 그래서 명중률은 80%. 이거 100% 같은데요, 사실은. 이 80%라고 하는 것은 그 조준 장치가 뭐 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구름으로 인한 레이저 유도 장애. 그러니까 구름 같은 게 원래 레이저파를 흡수한다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작 실수, 뭐 폭탄 자체의 고장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80%도 엄청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전쟁에서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왔던 각종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성공을 했다는 거는 그야말로 적에게 있어서는 예. 이라크 군에게 있어서는 혁명수비대였던가 예. 악몽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텔스기의 위력에 대해서 미공군이 공개한 그 작전이 있는데요. 네. 그 바그다드 교회의 원자력 발전소 공습 작전. 네, 그래서 그 이 발전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공군이 스트라이크 패키지, 예. 말하자면 폭격대입니다. 네.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스트라이크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폭탄을 실은 이제 공격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기들이 일단 메인이고, 이 공격기를 적의 전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공 전투기. 네. 그다음에 이 공격기를 적의 대공하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드 항공기, 그러니까 적 방공망 제압 전투기입니다. 네. 그런 이제 기체들이 호위로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중급유기, 그다음에 이제 전과 확인용 정찰기, 이런 이제 많은 기체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격기 32대, 제공 전투기 16대, 방공망 제압기 12대, 공중급유기 15대, 그래서 총 75대로 편성된 폭격대를 출격시켰는데 이라크군의 대공포화가 워낙 강력해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 피탄되는 기체도 속출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에 미공군이 이제 F-117A 스틸스기 4대를 출격시켰다 그래요. 네. 여기다 이제 공중급유기 딸랑 1대. 그래가지고 요 4대의 스틸스기가 원자로 2기를 파괴하고 1기를 격파를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스텔스기 4대와 공중급유기 1대를 또 출격시켜가지고 반복 공격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완파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 발전 능력을 잃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75대 규모의 폭격대가 성공하지 못한 일을 네. F-117A 8대 그리고 공중급유기 2대 10대로 해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75대가 몰려가서 우르르 뚝까 팰 수가 없었던 것을 몰래 스텔스기로 침투하여서 폭탄 몇 발로 깔끔하게 끝장을 내고 또 확인 사살까지. 그렇죠. 그러면 한 번 당했는데 또 당했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이튿날. 즉 속수무책이었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도 싸웠고요. 또 F-15와 협력해서 F-15가 적의 주의를 끄는 동안 다른 방향으로 침투를 해서 공격을 가하는 전술도 사용을 했고요. 목표 도달 전에 ECM 장치를 가동해서 적 대공포화를 발사하긴 뒤에 포화가 잠시 멎으면 폭탄을 떨어뜨리는 그런 응용 변칙 작전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대공포라는 게 한 5분 정도 사격하고 나면은 이제 포신이 벌겋게 달아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대공포가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싹 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완전히 전장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이 밖에도 다카담 이 폭격기 기지 공습에 있어서는 화학 병기를 싣고 다국적군 공격을 위해서 공격을 준비한 소련제 투폴레프 Tu-16 폭격기 6대를 파괴하여서
화학 무기 공격을 저지시켰다던가 스커드 미사일 기지에 관통형 유도폭탄을 투하해서 경납과 안의 미사일을 모두 파괴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호크의 손실은 0. 예. 네, 피격 손상당한 기체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라크군은 방어도 방어지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보이지 않는 폭격기를 예. 어떻게든 잡으려고 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고 예. 이것은 항공 역사상 기록적인 쾌거라고 예. 해도 될 것이며 스텔스기에 의한 폭격 작전에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예.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맹활약한 F-117A 나이트호크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벌써 30년 전이에요. 2차 걸프전도 2003년이었으니까 17년 전이고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지금도 이 스텔스기라는 게 완전히 천하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요즘 들어서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스텔스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사정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그 현대의 스텔스기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F-35나 뭐 이런 세계 각국의 스텔스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레이저팔을 이제 딱 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이저 폭탄을 이게 쫓아서 이렇게 가는데 딱 대공